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이슈는 일본 기업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 요즘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엔화 영향은 덜 받으면서 수익성은 좋아지는 약간은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들의 산업 내에서도 좀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 기업 또 우리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에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본도 수출 중심 국가였고요. 한국도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환 비율이니까 우리 제품의 가격, 해외 통화로 표시되는 우리 제품의 가격이니까 결국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외국 사람들이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 한국 제품을 살 때 혹은 일본 제품을 살 때 그 가격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율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환율 흐름에 따라서 수출 물량도 좌우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의 엔화 약세와 2005년도에 보였던 엔화 약세 흐름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점선은 환율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 차트는 수출 물량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는 엔화 약세와 함께 수출 물량이 동반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엔화 약세에 따라서 가격이 더 낮아졌으니까 더 많은 제품을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엔화는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약세를 보였는데 수출 물량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현상은 왜 발생하고 있을까요? 뒤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환율 변화에 따라서 일본 제품의 가격을 낮췄어야 되는데 낮추지 않고 유지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조금이라도 많이 팔기 위해서 환율이 변화하면 1달러당 가격을 달러 기준으로 계속 내렸는데 이번엔 내리지 않고 버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기업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이 전부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일본이 이제 환율만으로 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지는 시사점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우리가 항상 우리 시장의 조정 같은 걸 얘기했을 때 핑계로 들었던 게 뭡니까? 일본의 엔화 환율,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물량 싸움, 가격 가지고 지금 물량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현재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동일한 전략을 쓰고 있는 한국 기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기 상황에 좀 잘 대응하고 있는 일본 기업을 좀 거울 삼아 우리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인데요. 좀 정말 특이합니다. 엔화가 약세인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그리 좋아지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좀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들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기업들 특히 제조업 기준으로 동남아라든지 여러 지역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 전자제품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많이 끄는 것처럼 한 30년 전만 해도 일본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제품으로 쳤죠. 특히 제가 그때 이제 중학생 때 아이와의 카세트라든지 그다음에 소니 워크맨 이런 것들은 서로 못 가져서 한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일반 상가에서도 구입을 많이 했지만 세운상가를 통해서 들여오는 물량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운상가가 굉장히 활성화가 좀 많이 됐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 이미 생산해낸 제품의 대부분도 뒤를 보시면 메이드 인 재팬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에서 생산했거든요. 근데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02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더 많은 제품들이 해외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라든지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물동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나타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본도 그 스스로 본국에 사람들이 계속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젊은 인구가 있는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는 양상이었고요. 실제로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 속에서도 해외 제조업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렸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생산해내야 여러 가지 규제도 피할 수 있고 실제로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의 해외 진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조금 보시면요. 전 산업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운송기기 쪽은 40%, 즉 자동차 쪽은 거의 40%의 물량을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이외에 또 전자기기라든지 일반 기계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제품들을 해외에서 생산해내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 핵심 제품, 정밀 제품만 일본 내수에서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점점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결정적으로 왜 이번에 엔화 환율 변화에도 큰 이 변화가 없었느냐, 수출 물량의 변화가 없었느냐. 지금 보시면 수출 단가가 엔화 기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오히려 달러 기준으로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엔화 가격이 내려가는 것만큼 달러 가격도 변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 가격은 그대로 놔둠으로써 전반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 그래서 수익성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해외 생산이 자동차와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라는 점과 이번에 환율 변화에는 오히려 달러 표시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기업들이 가장 주력한 것은 생산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것에 주력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동안 적자에 빠졌던 대형 IT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의 흑자 반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라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좀 정리해 보자면 가격보다는 좀 수익성으로 좀 집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또 반대로 살펴보면 어떤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전략을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일본 기업의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전 세계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함께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육량이 빠르게 증가할 때는 일본이나 한국, 특히 일본보다 한국 쪽에 더 큰 메리트가 오는 양상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물동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수출 중심 국가들의 흐름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제는 수출보다는 내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일본 기업들, 일본 정부의 관심은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 쪽에서 많이 파는 것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내수 쪽에서 뭔가 좋아지는 신호들을 더 많이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분명히 다른 상황이긴 한데 일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내수만 잘해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영이기 때문에 분명히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약진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세계 수입이 정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수출은 최근에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오히려 물량 기준으로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쪽에서 좋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생산자 재고는 급감하고 있고 내수출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출하는 빠르게 늘고 있지 않은 반면에 내수출하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의 경제 정치 쪽에서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적으로 내수 쪽에 좀 더 사람들의 단결력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일본에 뭔가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극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더 모이게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겠지만 그들은 지금 우익단체의 힘이 가장 세고 우익단체의 결속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점점 더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수출이 중요했다면 해외 눈치를 많이 보면서 뭐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지금은 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안쪽의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 이제 그 나타나는 자본 같은 것들은 무시하고 좀 더 안에서 내수 쪽에서 뭔가 끌어올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일본 기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품 소재 쪽에서의 강세와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 자동차의 강세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IT 업종 쪽에서는 정말 초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 그리고 일본의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캐논, 파나소닉, 소니, 샤프 등의 이익의 그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와 비슷하거나 삼성전자 육박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역수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의 업종상 지금 전자기기 업종의 무역수지가 거의 뭐 적자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와 기계류가 그나마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산업별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글로벌 물동량의 감소와 함께 수출보다 내수가 더 중요해진 현재 일본 경제의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좀 이끌고 있다. 그래서 한계점은 수출보다 내수에 좀 더 올인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책적으로 수출 육성 정책보다는 내수를 좀 더 키우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것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전자 업종 같은 완제품을 중심으로 일본 기업들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따라잡힌 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담이 현재 일본 기업들의 한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성으로 조금 만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탈출 전략 쓰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 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비용 줄여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전략, 또 환율 기준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전략,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죠. 환율이 바뀌거나 아니면 비용을 또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투자를 증설해야 되는 시기에 가게 되면 비용 줄여서 이익 늘려가는 것은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신기술로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냥 일반 전철 같은 그림입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나오기는 일반 전철 같지만 이게 일반 전철이 아니거든요. 이 분명히 전철 구간 안에서는 일반 전철과 비슷하지만 이 밑에 축전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축전지들의 역할은 뭐냐? 이 전철 구간에서 전기를 이 안에 담아서 나머지 레일 구간에는 이런 전력선을 깔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철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전력 그 설비를 깔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한번 깔고 난 이후에 돈이 별로 들지 않지만 뭐 까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전체 전력 그 전철 구간에서 이만큼은 전력 구간으로 잡고 나머지 외곽 구간 조금 이 순환 구간 조금은 예를 들어서 비전력 구간으로 잡아놓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축전지로 구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비용을 조금 덜 들이면서 이런 신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일본에서는 상용화 단계 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술은 일본이 나름 앞서가는 기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최근에 일본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쪽입니다. 이 2차 전지는 지금 단순하게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자기기에 들어가거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정도의 니켈 카드뮴 전지에만 주력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니켈 카드뮴 뭐 그 외에도 뭐 니켈과 여러 가지 다른 뭐 수소를 뭐 결합한 그런 전지도 있고요. 다양한 전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전지에서는 세계 1위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니켈 카드뮴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본을 많이 쫓아왔지만 나머지 니켈 수소 전지를 포함한 뭐 망간 전지 뭐 이런 전지 쪽에서는 아직 일본과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전지를 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일본 기업들은 지금 다른 데가 하고 있지 않은 미래 기술들을 비교적 준비를 하면서 기술로 뚫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도레이사의 부직포인데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저귀에 들어가는 부직포가 굉장히 만들어내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현재 지금 수출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도레이사를 기준으로 해서 섬유 쪽에서 이제는 사양산업이라고 불렀던 그런 섬유 쪽에서 신규 섬유들을 많이 개발함으로써 또 국내 뭐 웅진케미칼과 같은 이런 여러 회사들을 흡수합병하는 그런 과정에서 신기술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방향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감소의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기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 사업의 확장 내지는 M&A를 통해서 계속 무언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과 함께 일본의 새로운 해양자원 개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계속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독도 지역에서 계속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상용화 과정은 빨라야 2020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이게 불타는 얼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독도 밑에 매장량이 상당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에너지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한국과 일본의 최대 약점, 모든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 싸움을 가지고 또 지금 일본이 영토 분쟁까지 몰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해양 자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타 국가의 셰일가스를 빠르게 싼 값에 수입하려고 하는 그런 자원 확보 노력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미래의 싸움은 신기술 싸움, 에너지 확보 싸움 두 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본 기업들의 준비가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기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 가치를 높게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에너지원 확보에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효율적인 생산 방법이라든지 지금 1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1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기업인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그런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기업들도 지금까지는 뭐 한국 기업에 밀리고 뭐 또 중국에 밀리고 여기저기 밀리면서 약세를 보여왔지만 이런 준비들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들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과 우리나라가 조금 비슷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일본이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탈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점들 잘 좀 유념해 두셨다가 우리 기업들도 과연 미래에 대비를 하고 있나 유념해서 좀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 이슈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다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바로 오늘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은 바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오늘 상황은 조금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요. 약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52주 신고가 정도까지 좀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가 좀 3개월 정도 꾸준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LG이노텍이 주가가 계속 반등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상을 항상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에 주가가 계속 내려왔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가 최근에 또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의 종합부품회사라면 LG이노텍은 LG전자의 종합부품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LED 모듈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품, 카메라 모듈, 기판과 소재 부분, 자동차용 모터 부분, 자동차 부품, 굉장히 다양한 그런 매출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매출액을 보시면 대부분 다 증가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실적의 추이는 대부분 다 하향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역을 타고 있는 거죠. 매출 기준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보다 이제 더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이익 측면에서의 개선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매트릭스에서 ROE 그리고 PBR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평균에 어디에 머무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그동안 ROE가 좋을 수가 없었죠. LED에서 계속 적자, 다른 사업의 수익성도 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3%에서 5% 이내 그러다 보니까 항상 ROE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PBR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적자를 냈던 LED 쪽에서의 ROE가 개선되면서 전체 ROE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산가치에 대비해서 PBR 수준이 지금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ROE가 올라가게 되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현재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종목의 상승 이유는 딱 한 가지. 각 사업부별로의 이익 개선 속도,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부들이 이익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건 바로 LED 사업부입니다. LED 사업부의 이익률 개선이 최근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요. 과연 LED 사업부가 이익률이 이렇게 개선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그 비용 감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를 공부할 때 가장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가상각비거든요. 반대로 이제 금융업 쪽에서는 충당금 계정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가 핵심이지만 일반 제조업 계정에서는 원가와 함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추산할 것이냐가 핵심 내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LED 업체도 대부분 그랬지만 LED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ED의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화됐었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크게 늘어난 상황에 LED 가격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앞으로 많이 쓰일 줄 알고 이 시설 투자는 엄청나게 해놨더니 공급량만 증가해서 가격이 폭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못했던 중국 업체들이 하나둘 치고 올라오면서 공급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TV용 LED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죽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백라이트 유닛에서 LED로 전환되는 속도가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이게 용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LED 업체 쪽에서 망하는 업체도 수없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직도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이제부터는 너무 과잉되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반도체나 지금 보시면 LED, LG이노텍도 모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뭐 정액법으로 하느냐 정률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설비 투자 자체가 줄어드니까 설비 투자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을 정액으로 혹은 정률로 계속 계산해서 분할해서 그 장부에서 제해 나가고 있는 감가상각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 계정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조금은 개선될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LED 쪽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서울반도체와 LG노텍의 사업 부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LG노텍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건 TV 쪽입니다. 그런데 TV는 적자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반도체를 보시면 TV 쪽에서 거의 이익을 서울반도체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조명 쪽에서는 이익을 내면서 전체 이익의 상당 부분을 모바일과 일반 조명 쪽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LG노텍은 모바일도 적자, 비중도 작고요. 노트북이나 모니터도 적자, TV도 적자, 일반 조명 쪽에서는 이익을 거의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모두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반도체는 플러스가 크고 여기도 조금 플러스인데 나머지 마이너스 해봐야 크게 영향 없는데 LG노텍은 전 사업부가 지금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LG노텍에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광효율이라고 있거든요. LED에서 얼마만큼 똑같은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효율적으로 빛을 내느냐를 살펴봤을 때 서울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힘을 내고 있다면 니치아라고 하는 경쟁사와 비슷한 그런 수준인데 LG노텍이 작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뒤처지는 효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서울반도체도 작년에 효율 개선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LED의 효율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증권업계 쪽에서도 높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TV 시장이라든지 전방 시장 자체가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LED 사업부 내에서는 비용 감소와 함께 효율화 과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비용 감소와 기술 격차 해소 이런 점들 때문에 LED 사업부가 이익률이 좀 개선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까 잠시 보여주셨지만 다른 사업부의 상황도 여태까지는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부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까? 다른 사업부는 조금이나마 이익을 내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외형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게 자동차 부품 사업입니다. LG노텍에서 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라든지 아니면 ICT 제품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노텍에서 만들고 있는 카메라 모듈이 비교적 품질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신기술 중에 상당 부분이 뭡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사각 지역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카메라 모듈들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모듈의 숫자가 그동안 한 개, 두 개를 쓰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어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5, 6개 정도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BLIS라고 해서 사각지대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도 적어도 한두 개 정도의 카메라 모듈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뭐 후방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블랙박스 같은 것들에 대한 의무 장착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관련된 카메라 모듈의 증가 가능성은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2011년부터 납품을 했던 모터와 센서 부분을 이제 넘어서 차량용 LED와 함께 카메라 모듈의 신규 수주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금이나마 외양 성장을 우리가 조금 꿈꿀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이제 아이폰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패드, 아이폰에 LG노텍이 상당수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 유니콘만 가져왔던 아이폰 물량을 이제는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폰을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하고 있는 판매량이 1,100만 대, 내년에는 한 2,00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LG노텍이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을 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분명히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차량용과 함께 중국 아이폰 매출은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오는 아이폰도 점점 화소수가 높아지고 기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봐야 될 건 저는 이제 조금 절반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LG전자의
TV 성장률이 글로벌 시장을 크게 뛰어넘을 거다. 그래서 항상 높았는데요. 2014년도에도 전체 성장률이 5%인데 LG전자는 10%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UHD TV나 뭐 이런 것들이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예측해 놓은 건데,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성장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작년보다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관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TV 시장이 좋아지면 아까 살펴봤던 LED 쪽에서의 추가적인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TV 성장 자체 증가에 따른 다른 부품들, 그러니까 지금 TV용 부품이 LED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부품들도 LG노텍이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수요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뭐 LED 사업부 그리고 또 그 외의 사업부들까지 긍정적인 흐름들 보이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익률이 좋아진다면 아직도 갈 길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각 이슈별로 이 종목의 PBR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평균은 한 1.6 정도, 보통 상단이 1.8배, 그 다음에 아래쪽의 흐름이 1.1배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저점이 오히려 저점을 거의 깨고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사적인 평균을 회복하러 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평균을 넘어서 더 상단까지 올라가거나 더 위까지 치고 올라가려면 TV 시장의 성장, 조명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게 나타날 것이냐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평균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평균 정도의 수준의 주가는 최근에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뭐 16만 원, 18만 원 정도의 아주 높은 주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면 일단 평균 정도의 수준까지는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여건들을 좀 더 확인해 보면서 비중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지, 계속 홀딩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정도에서는 팔고 나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홀딩 구간 혹은 뭐 조정이 나온다면 아직까지는 좀 매수 구간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1분기에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실적이 회복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평균치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전체적인 PBR 평균 정도의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을 예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저점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좀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좀 평균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실적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요, LG이노텍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선물 전략 알아보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빅토리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늘 일단 선물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흐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좀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월요일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금요일 시장 상황을 조금 먼저 흐름을 알고 가는 시장의 흐름이 좀 필요했고요. 금요일날 일단 미국 시장에서 고용지표, 실업률 지표가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6.6에서 6.7%로 나오면서 실질적인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나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전기차 관련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홈 비디오 시스템 사업인 넷플릭스의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펀드 매니저들도 보유 자산을 갖고 있던 어떤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으면서 나스닥이 2%, 그다음에 S&P나 다우지수 또한 1%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금일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의 하락이 좀 예상되는 흐름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현 선물만 동반해서 매수한 부분이 선반영되면서 전일 좀 종가를 다녀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일 해외 시장도 보면은 S&P 지수 선물의 어떤 흐름이 조금 지속이 되면서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12시 30분 이후에 시장 베이시스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그때 비차익 매수가 500억 정도 유입되면서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좀 불거짐에 따라서 시장은 좀 약 1.1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현 시간부로 일단은 되돌리는 상황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시장 장 막강까지는 그 어떤 수급 상황을 좀 확인하면서 천천히 한 단계적으로 좀 밟아가야 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흐름 설명해 주시면서 외국인과 기관, 좀 수급 현황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외국인, 수급 현황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면은 지금 현 시간이 2시 38분대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 동반된 상황으로 기관은 선물 시장의 매수, 그 다음에 개인과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는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시장 상방으로 이끌려는 흐름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흐름은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네. 잠시 좀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았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빅토리아 전문가님이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다가 잠깐 전화 연결이 네, 좀 고르지 못했는데요. 빅토리아 전문가님이 오늘 좀 대응 잘 하시고 네, 지금 끝까지 선물 전략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징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좀 많이 관심도 가지고 계실 만한 대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LG전자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종목 좀 비교를 해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네, 먼저 이익 측면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낫죠. 이익률 개념으로도 그렇고요. 전체 이익 규모로도 봤을 때도 하이닉스가 최근에는 LG전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LG전자는 비교적 크게 반등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내리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매 동향도 오늘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강력하게 사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또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현재 구간에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선택이 모멘텀, 그러니까 PR, 뭐 성장성 이런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산 가치 개념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전통적인 종목군들, 안정적인 종목군들, 바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기 흐름은 기관들이 주도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선 외국인도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업종의 LG전자 같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뒤처져 있고 밸류 기준으로는 하단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골라서 사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물론 LG전자의 실적이 지난 4분기에도 시장 예상보다 괜찮았고요. 이번 분기에도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LG전자의 수익성이 본궤도로 올라선 거냐?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또 맞출 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가 얼마만큼의 그 프로모션비를 쏟아붓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좀 미지수고요. 또 중국 시장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침투에 들어갔지만 LG전자는 아직도 침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스마트폰 성장 자체가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넘어가 있는 현재 구간에서 과연 LG전자가 힘을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TV나 이 에어컨 부분에서 개선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MC 사업부, 즉 휴대폰 사업부의 회복이 없다면 아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현재 시장의 접근은 PR 개념의 접근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핸드셋 부진이 지속된다면 아마 주가의 반등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LG전자에 대해서는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단기적인 상승은 이어진다. 그런데 실적 발표 구간에서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LG전자는 실적 발표 전후를 한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투자 전략에 수정을 가하자. 아직까지는 단기 반등 지속 국면, 홀딩 국면 정도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그림이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용하는 곳이 워낙 많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뭐 긴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마이크론에 따라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긴 관점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SK하이닉스와 LG전자가 좀 하락과 상승 이렇게 각각 가져가고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좀 다른 관점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항상 좀 우리 애널리스트님 말씀해 주신 것이 80만 원 넘어가면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 7%대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네이버 지금 대응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와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80만 원 이상에서 매력 없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렸죠. 관련주 종목군들의 흐름 잘 봐라. 외국인들의 시각이 어떤지 잘 봐라. 외국인 지금 연일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포함한 관련된 종목군들도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80만 원 이상권에서 매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80만 원 아래로 급격하게 내려왔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매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이 종목은 다시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변할지 아니면 좀 더 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비교적 이 종목을 좀 강하게 사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사라고 할 때는 안 사다가 이제 막 조정이 나타나니까 조정 나타나는 구간에서 사고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뭐 100만 원 넘어갈 가능성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또 네이버의 그 위상 자체가 뭐 한 5년 이상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차의 시가총액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다만 그 과정까지가 조금 험난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본다면 아직까지는 매수 구간 아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키로 삼아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움직임 또 네이버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 라인의 이제 상장 가능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의 뉴스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주가 많이 빠졌다고 살 시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파트론을 비롯해서 IT 부품주가 오늘 굉장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론 오늘 3% 가까이 상승하고 어제도 계속해서 반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IT 부품주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IT 부품주들 중에서 두 가지 영역이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S5가 방수 방진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방수 관련주들, 서원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전엔 한단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파트론을 중심으로 기존에 이제 핸드셋 부품으로 꼽혔던 종목군들 올라가고 있고요. 또 추세적으로 보면 IT 부품 쪽에서 TLI를 포함한 TV 부품 관련주들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것 같다라는 시각에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실적도 좀 하향됐고요. IT 업종에 대한 실적도 하향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과연 나쁠까? 지난 분기보단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2분기부터는 갤럭시 S5 때문에 탄력을 받을 거야.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없어지면서 이들 종목도 밸류에이션상 바닥을 쳤고, 그러니까 PR 기준으로 한 5배, 6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종목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하에서 FPCB 종목, PCB 종목들, 그다음에 핸드폰, 카메라 부품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탄력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양상인데 단기 반등은 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만약에 이 컨센서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상회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엔 다시 상승이 정체되거나 갤럭시 S5의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차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과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LG전자와 함께 LG전자 TV 쪽 부품 관련주들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TV 부품 중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아나패스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IT 부품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전체적인 IT 제품, 특히 핸드셋 그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핸드폰 부품주를 사신다면 그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LG에너텍을 사시던가 아니면 삼성전기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정 시에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차라리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 부품주 지금까지 좀 투자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다른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조선 관련주도 굉장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반등하는 이유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중국 부양책 때문에 오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부양책이 이번에 얼마나 강하길래 조선주를 끌어올리겠습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순환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긴 관점에서 본다면 내렌지선 증가라든지 아니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벌크 시황이 좋아지진 않고 있지만 개선 요인들이 한두 개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길게 본다면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2달 전에도 3달 전에도 한 5달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의 매수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반기까지 계속 적자기 때문에 적자 발표 시마다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 참을성이 좀 크신 분들이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낙폭 과대의 영역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매 변동이 나타나고 거래도 좀 비교적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단기 파도에만 잠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단기에 접근하시려면 조선주보다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 단기 접근하시기보단 대형주 중심으로 특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중심으로 저는 저가 매수, 장기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종 워낙 변동성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